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네, 2021년 저희 첫 영상은 굉장히 좀 슬픈 소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어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이제 정인이 사건, 네, 두 분 보셨나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거의 매주 안 걸어 보는데 일부러 걸렀어요. 도저히 그 방송을 좀 볼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쵸. 저도 그 관련 기사들 혹은 그 요약본 올라온 것만 보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스킵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또 정신과적으로 많이 연관이 돼 있는 내용이라 저희가 오늘 이 사건에 좀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가정폭력, 아동학대라는 게 제일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 경험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어린 시절의 가정폭력이 당장의 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너무너무 큰 영향이 가게 되죠. 가장 먼저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심리적인 영향일 텐데요. 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아무리 부조리한 행동들, 폭력이나 학대 같은 거를 가하더라도 부모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동의 책임을 본인한테로 좀 돌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부모의 마음을 거슬렀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아주 왜곡된 자기 이미지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래 아이들이나 뭐 어른이나 이제 사회로 나가서 맺게 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굉장히 전반적으로 위축된 사람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애 초기 스트레스라고 해서 이렇게 영유아기에 스트레스라고 하면 이제 그 대표적으로 학대겠죠. 크게 전 5가지로 나눠서 신체적인 학대, 언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그리고 방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가 싸우는 거를 목격한 그 5가지를 이제 생애 초기 스트레스, 트라우마로 보는데요. 그걸 겪게 되면 그때가 되게 뇌가 활발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예요. 거기서 학대를 받으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뇌에 상처가 나게 된다. 그런데 이 상처는 너무나도 크고 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작은 나이에 받는 그런 상처라서 나중에까지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같은 이제 거의 모든 이제 정신질환이라든지 자살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허경 선생님이 말한 이런 생애 초기의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심리적 반응뿐만 아니라 신체적 반응까지 유발을 해요. 그러니까 유독성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막 나오고 그게 2차적인 반응들을 일으켜서 신체 곳곳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장이 멈추기도 하고요. 나중에 아이의 뭐 당뇨, 고혈압, 암 이런 것들까지 네, 유병률이 다 올라가고요.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은 실제로 평균 수명 자체가 유의미하게 확 줄어드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애 초기의 스트레스는 심리적 반응, 신체적인 반응까지 극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점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관찰되는 그분들이 어릴 때 받은 그 가정 내 학대의 영향이 어떤 게 있냐 저희가 본 것들, 겪은 것들로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저는 먼저 생각나는 게 아까 이제 동훈이가 말한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 이게 나 때문이다 라는 영향이 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지속돼요. 그래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눈치를 보고 타인이 약간만 뭔가 불편해하는 뉘앙스가 느껴지면 아 이것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자책하고 더 눈치 보고 그 관계에서 먼저 회피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자주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뭐 소리, 뭐 눈빛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뭐 되게 싸우는 소리 혹은 뭐 방문을 크게 닫는 이런 소리들을 어렸을 때 겪으신 분들은 커서도 내가 왠지 모르겠는데 그런 큰 소리만 들리면 막 몸 위축된다, 떨린다.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획득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감정 조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서 울고 있으면은 엄마가 가서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내재화해서 나중에는 엄마의 존재가 없어져도 이제 혼자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학대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아마도 굉장히 뭐 윽박지르거나 폭력적인 행동들 뭔가 집어던지든 때리든 이런 것들을 자주 좀 접하게 되겠죠. 이렇다 보면은 아이 안에서 어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는 사라지게 되고 어린 시절에 봤던 그런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들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학대가 대물림되는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되는데 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학대받은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학대받은 아이들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편견을 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정도의 고통을 유발하고 이 정도로 성인이 돼서까지 평생 삶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저희가 막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로 이제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봤으면 해요. 이런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된 정인이 편의 방송 마지막 부분쯤 정인이의 입양이 진행되기 전 양모의 심리검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끔찍한 일임이 벌어졌음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몇몇 인터뷰 내용을 보다 보면 양모는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심리검사를 통해 미리 알 수는 없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심리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또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거짓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입양 전에 현재 법적으로요 이제 심리검사를 반드시 진행하고 있고요. 법원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종합심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볍게 진행되진 않고 사실 국가에서 상당히 신경 쓰고 관리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언제든 모두 다 잡아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심리검사 자체가 이게 일정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관찰하는 소견이 아니라 그 검사를 하는 시점의 결과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상당 부분이 또 본인 진술에 의존을 하게 된다는 부분도 사실이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또 가리려고 하면은 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 리포트를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충동 조절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나왔다고 치더라도 과거에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물어봤을 때 특별히 없었다, 범죄나 이런 혹은 뭐 비행 행동이나 이런 게 없다고 했을 때는 입양을 아예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텐데 이분이 뭐 봤을 때는 어떤 뭐 미션 스쿨에 대학원 캠퍼스 커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학력, 종교라든지 이런 뭐 백그라운드들을 좀 봤을 때 아마 다 잡아내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투사검사라고 해서 이런 무의식을 보여주는 검사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 역시 검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좀 애매한 소견들, 약간 꺼림칙한 소견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한 그런 백그라운드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겠다라고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런 들고요. 심리적인 약점이 있어도 잘 커버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겠지라고 아마 판단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검사하고 레포트를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안 좋은 평가를 내려서 이 사람 입양하면 안 됩니다라고 적기에 되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당사자한테도 그렇지만 입양을 할 그 아이한테도 사실 뭐이 케이스는 굉장히 막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입양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또 아이한테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막는 역할을 하는 게 검사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 쓴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에 보면은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냐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CIA, FBI 이런 데 일했던 뭐 비밀 요원들 그리고 뭐 판사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도 이제 거짓말을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이제 52%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인들이랑 똑같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다 속냐? 그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말을 믿는 게 디폴트 값이라고 합니다. 그냥 타인이 말하면은 일단 믿는 게 그냥 당연하다는 거죠. 거짓말을 먼저 다 의심하고 사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속을 수밖에 없고 이건 속은 사람이 문제라기보단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냥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 책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역시 심리검사에서 참 뭐 잡히지 못한 게 아쉽지만 그걸 탓하기보다는 정말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좀 한계점이 있는 시스템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제 인터넷 같은 곳에서 이 가해 부모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충동적이고 자기 과시적이고 약간은 좀 허언증처럼 어떤 자기가 가진 사실들을 좀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주변의 평들까지 아울러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너무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데 너무 진짜 의심 가는 사람은 SNS를 뒤져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짓말을 입증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진단서에 이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또 적을 수는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학대 아동 신고 제도가 이번에 또 크게 이슈화 됐죠. 저희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받고 저희도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되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최근에 이제 모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 이분이 이제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어이없게도 경찰에서 신고하신 이 선생님의 신원을 부모에게 그대로 알려줌으로써 이 부모가 이 선생님을 좀 협박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아, 진짜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익명성이 잘 지켜지지 않고 보복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한 아무리 이게 의료인의 의무라고 해도 이런 의무를 편하게 이행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동훈 선생님은 경험이 있나요? 저는 예전에 그 해바라기 센터에서 근무를 할 때 그 가정 내에서 폭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이로부터 듣고 아 이거는 그냥 넘길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고를 진행을 했어요. 다행히 이제 잘 진행이 돼서 분리도 되고 가해자였던 아버지가 이제 법적으로 처벌도 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참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아이가 분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갈 곳은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의 의사는 사실은 그때 문제 삼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지금 조용하게 가족들이랑 내가 참고 그냥 사는 쪽이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의사에 반해가지고 어디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아이라긴 청소년에 가까운 나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의사들을 또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굉장히 좀 그런 게 어렵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는 무조건 의심이 되면 신고를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한테 처벌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검사 그리고 또 이 신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만 자꾸 좀 드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알리는 게 저희의 의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마음 편히 이뤄질 수 있게 익명성이 조금 더 보장되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긴 하는데요. 입양 전에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양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입양 후에 아이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는 게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노는지, 아이가 뭐 부모님이 떠난 뒤에 어떻게 노는지,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는 그런 뭐 놀이치료 같은 놀이평가? 그런, 네, 놀이평가라고 네. 할까요? 네. 그런 평가들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생각이 좋은 들고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는 입양 전에 이런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너무 그 평가하시는 선생님들의 부담이 많아지거나 혹은 입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이 입양 자체가 좀 막아지는 거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네, 입양 전보다 후에 좀 더 이런 검증을 좀 더 해보면 어떨까. 정말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정도로 너무 마음 아프고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어쨌든 우리 사회가 정말 아동 시기의 그런 학대와 트라우마는 그 아이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그 인식이 다시 한번 재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번 이런 마음 아픈 사건이 한 번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인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좀 처벌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약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해도 어차피 안 되고요. 결국은 강력한 처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분명히 더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정말 너무도 마음 아픈 사건인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모인 전 국민적 관심이 단순히 한 번의 분노 표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건강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에너지로 변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은 정말 저항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부모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16개월짜리가 진짜 뭘 그렇게 잘못하고 그러니까. 그랬겠습니까? 아우, 정말 이게 너무 화가 나는데요. 저는 결국에는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새해 첫 영상부터 정말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게 돼서 마음이 무겁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정말 정인이의 명복을 빌고요. 저희 뇌부자들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 안에도 좀 더 평화가 깃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